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CBDC 관련해서 진짜 길게 얘기했어요. 3부. 지난주에 이어 어제까지.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일단 마침 저희가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7월 12일에 한국은행이 CBDC 관련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입찰 그 참가 신청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용역 사업자 입찰 참가 신청이 뭐냐면 한국은행이 가상 환경에서 CBDC를 만들어내고 CBDC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 CBDC를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화 이제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뭐 기술적인 문제는 혹시 없으려나? 이걸 만약에 다른 나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가상 환경에서 실험을 하는 그 용역을 그러니까 받았거든요.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할 건데 누구한테 해볼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딱 오늘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라인플러스, SK 이게 세 개가 입찰을 참여했습니다. SK는 조금 의외네요. 카카오랑 라인까지는 알겠는데. 네. 아니 여기 NC소프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SK는 왜 있지? NC소프트가 최고 전문가자 아데나 관리하는 기술이면 진짜 아데나 그 유통시키는 기술이면 이거는 아데나가 뭐예요? 리니지 머니예요. 게임 머니. 아, 저 몰라요. 리니지 게임 머니 아데나인데 그건 이미 국제적으로 다 통용화돼 있고. 제가 하는 게임은 그렇죠. 문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 문명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나도 엄청 좋아하거든.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CBDC의 모든 노하우는 그 리니지 아데나 운영하는 기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되게 대형 업체 3개가 그라운드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고 어쨌든 대형 회사 3개가 참여를 했다는 소리는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이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용역 참여 자체도 뭐 수익의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CBDC를 운영을 했을 때 되게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한 것이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저희 한국은행이 와 있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좀 이거에 긍정적인 편인가요? CBDC 개발에?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고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중립적인가요? 그냥 한국은행 답네요. 그러니까 세계 흐름에 발맞춰 가서 만약에 나중에 뭐 CBDC가 필요해졌을 때 부랴부랴 하지 않을 정도로는 연구를 해놓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겠다. 나중에 국회에서 불러서 혼날 때 한 말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우리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되게 좀 안정적이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현상 유지 뭐 공무원 같은 마인드긴 한데 사실 한국은행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서라고 제가 이제 출입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 실드를 쳐주시고요. 아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이런 복지부동 행태 뭐 이런 걸 비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복지부당 행태가 맞긴 한데 이게 사실 정치권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또 한국은행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당연히 정치권이나 정부의 독립된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좀 복지부동 행태긴 하죠. 공무원스러운 마인드긴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 추진은 딱 거기까지 이제 용역 지금 이제 실험을 할 이제 업체들을 선정을 하려는 상황이고 타임라인을 좀 보자면 작년 3월쯤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어요. 작년 3월이요? CBDC 설계나 요건 같은 거를 좀 정의를 하고 구현 기술은 뭐가 있나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계획들을 좀 짜고 뭐 법적인 문제가 혹시 있으려나 이런 거를 서울대에다 연구 용역을 맡기고 그랬거든요. 이제 외부 컨설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연구 용역 보고서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올해 초쯤에 나왔을 거예요. 올해 초쯤에 이제 되게 두꺼운 형태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한 번쯤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법에 관련된 거긴 한데 법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윤상원 기자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취지에 맞게. 우리한테 읽으라고 하지 말고.
근데 그걸 다 요약하자면 좀 뭐 근데 진짜 기니까 재미없게 썼을 것 같아. 재미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절대 안 보고서기도 읽어보고. 하고. 근데 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법들이 제정돼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보호 문제. 첫 번째, 정보보호 문제가 좀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를 니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은행들이 지금 중국에 하는 것처럼 은행에다가 시중 은행에다가 그 CBDC를 그 쏜다고 해도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관리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은행들도 해킹 뭐 개인정보 해킹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CBDC 관련 이제 정보가 해킹 당한다 그러면 현금을 큰일 뺏기는 나는 거 그렇죠. 현금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북한 쪽 북한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친구야? 해커에 우리는 또 굉장히 언제든지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지금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해킹 같은 거 우리 뭐 주민번호는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CBDC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한국은행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네.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누가 듣는다고 이걸 제안까지 하는 뭐 거예요? 한 명쯤은 한국은행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기는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념 주화를 블록체인으로 발행을 해보는 거야. 한국은행 기념 주화 발행하잖아요. 아 그렇죠. 발행하죠. 발행을 해서 한 개당 1억 해가지고 100개를 발행해가지고 경매를 붙이는 거야, NFT로. 네. 그래서 이제 국고 수입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실험도 하고 수입도 올리고. 한국은행이 수익을 올려서 그렇게 큰 한국은행이 작년 영업이익이 19조가 넘어요. 아니 맞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지? 그냥 국민들을 대상으로 너무 저거는 욕 먹을 것 요즘 같아요. 한국은행도 수익을 올리는 영업이익이 있답니다. 영업이익은 있는데 장부상 자본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수익을 올리면 국세 수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세금 올리는 거잖아요. 뺏는 게 아니지. 영업 활동을 하는 거죠. 아 정말. 국고를 올리는데. 근데 또 그들의 입장에선 그게 더 비싸질 수도 있죠. 한국은행 1호 NFT. 그죠. 아니 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요. 뭐 아무튼간에 남궁민 어쨌든 기자가 한번 사보시는 걸로. 어쨌든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일단 보고서 얘기하다가 근데 그러는데 어쨌든 보고서가 이제 올해 3월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조금 빨리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런 보고서는 아니고 니들이 만약에 이걸 할 거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대두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너네 중앙은행에 국민들이 직접 중앙은행에 계좌를 만들면 너네들 한 번도 일반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해본 적 없을 텐데 너네들 괜찮아? 라고 지적을 한 것도 이 보고서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너네 국민은행이나 B2B만 여태까지 하다가 B2C 괜찮겠어? 그죠. 이런 너네들이 건가요? 역량이 있어?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제 뭐 보고서는 한 올해 초쯤에 나왔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가상 환경을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바탕으로 좀 어떻게 뭐 좀 얼마나 발전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앞날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안 하고 있진 않다. 안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빨리 개발하고 있지도 않다.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패권 전쟁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중국이나 뭐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발달을 하면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한테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빨리빨리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참 아까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참 디지털 화폐라는 자체가 한국은행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랑 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정치권은 지금 뭘 할 여력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뭐 CBDC를 개발하는 것보단 대선이 코앞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역량을 쏟아부을 역량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엔 대선 때 되잖아요. 네. 분명히 CBDC 발행을 통해서 전 국민 뭐뭘 하겠습니다가 나올 거예요. 기본소득? 그럼 갑자기 한국은행이 그 멱살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올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거 준비도 안 해왔느냐. 그렇죠.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옆 나라는 하는데 못 하느냐. 맞아요. 그거 그냥 찍어내가지고 전 국민 주는 거 아니냐,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기본소득 이런 것도 이런 걸로 주자고 하겠죠. 그렇죠.
뭐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쉽게 찍어낼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재난지원금처럼 포인트를 뭐 붙이겠죠. 뭐 어디선 못 쓰게 하고, 그렇죠. 뭐 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정치권이 지금 아직 이 그 CBDC의 잠재력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그 자세히 잘 몰라서 알게 되면 이런 노다지가 없다 생각할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면. 그럴 수 맞아요. 있죠.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뭐 한다 그러면 기재부에 쫓아와가지고 뭐 국채 난이되옵니다 뭐 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맨날 막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가만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냥 찍어내면 된단 말이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정치권 포퓰리즘 이런 거랑 엮이면 엄청 드라이브 걸릴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정부랑 독립된 조직이긴 하지만 좀 영향을 받을 이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거겠죠. 근데 사실 뭐 이런 뭐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아직 노령층 중심으로 현금 수요가 없지는 않아요. 특히나 많죠. 시골이 그럼요. 시골은 아직은 뭐 이런 페이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은 현금 수요가 좀 견고한 편이라서 이분들을 외면하고 이제 섣불리 CBDC를 지금 당장 도입을 하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게 한국은행 내부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또 정치인들 중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돈을 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현금으로 막 숨겨놓고 못하고 모든 걸 다 디지털로 하면 뇌물 같은 것도 주기 힘들 거잖아요. 힘들죠. 다 그렇죠.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백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옆에 있으니까 중국이 그렇게 디지털 위안화를 그 압박을 많이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분명 영향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특히나 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이제 미국이 야 중국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디지털 달러를 개발하는 딱 그 사이에 낀 형국이긴 한데 그래서 책에서도 사실 그런 우려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남궁 기자가 에콰도르 얘기를 했잖아요. 에콰도르는 금융 불안정이 계속 되니까 아무래도 막 무슨 돈 미친 듯이 찍어내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없으니까 뭐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우리 화폐를 인정하게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먼 미래 물론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긴 하지만 뭐 우리가 그거를 법정 통화로는 안 써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위안화 선택해 쓸 수 있게 왜 이렇게 막 쇼핑몰 들어가는데 위안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별로 안 좋은데 무서운데요. 아직은 한국 경제가 워낙 튼튼하니까 뭐 그럴 거까지 있겠냐 싶지만 뭐 써보니까 그 타오바오 같은 거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위안화 결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늘어나면 타오바오로 뭐 사요? 그냥 그런 핸드폰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타오바오로? 왜냐면 샤오미 이런 제품 중에 한국에 안 나온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뭐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또 옆에 바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궁 기자 타오바오에서 뭐 이것저것 사듯이 위안화를 쓸 유인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 중에 위안화를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꽤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폐 위안화보다는 그러니까 인민은행에 그러니까 중국 은행에 예치된 위안화보다는 디지털 위안이 있어서 그걸 그 기업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출 상사면 중국 은행 어딘가든지 한국 시중 은행에 위안화를 쌓아놓고 있을 텐데 그러느니 우리의 그 앱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데 뭔가 디지털 지갑이겠죠. 디지털 지갑 우리 법인의 디지털 지갑에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상해 사무소에 지금은 송금할 때 돈 엄청 떼일 텐데 상해 사무소 직원들한테 그냥 바로 위안을 쏜다든지 그러다 보면 점점 한국에서도 그 유통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되게 무섭다고 느껴지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중국 경제에 약간 딸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아까 윤성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는 경우인 거죠. 뭐 현실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되게 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낮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남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외부로서의 그런 독립성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위안화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성 문제 차원에서는
분명히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미국이 아직 기축통화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 위안이 왜 그거냐면 뭐 한국 경제를 침탈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면은 요즘에 왜 비트코인 그 김치코인 놓이고서는 그 한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 한국에서 뭐 이렇게 위안화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아서 그걸 다시 위안으로 환전해서 중국을 쏴주는 이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송금 받아서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그 원화를 받잖아요. 한국이니까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서 은행을 가서 다시 본국으로 쏴주는 이 비즈니스가 엄청 활발해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다가 몇천 위안 이상을 송금하는 거 못하게 했어요. 자꾸 유출이 되니까. 근데 디지털 위안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제 통화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이상 한국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한국의 은행을. 그렇게 되면 그게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버리는 위안화의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분들 많잖아요. 맞죠. 그분들이 다 은행을 통해서 지금 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개인 대 없어지는 개인으로 거예요. 써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한국인데 한국 통화 당국이 영향이 안 미치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 은행 입장에 한국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잃고 있는 거고 만약 그게 너무 커지면은 한국 금융당국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커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아직 가설? 근미래는 아니고 가설이다. 근미래는 아니고 좀 먼 미래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긴 해서 오히려 다른 이슈들이 좀 그 디지털 위안화의 잠식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남한이랑 북한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뭐 디지털 원화 이런 문제라든지 뭐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문제라든지 그게 뭐예요?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좀 그게 된 게 있어요. 그 화제가 된 게 우리 화폐의 액면가를 줄이는 거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0원인데 가치는 1,000원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데 공을 더 지우겠죠. 뭐 10으로 줄이던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 1,000원 단위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우리 단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화폐 액면가를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에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 요즘 카페 가면 3.5 이렇게 써놓잖아요. 3.1, 맞아, 뭐 맞아. 4.2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현실 상황에서 이제 뭐 실생활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데 그냥 우리 이거를 줄이는 게 어때라는 게 한 번 공론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기 백희영 기자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달러당 환율이 1,000단위인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얼마나 잉크 낭비고 뭐 지면 낭비고. 약간 그러니까 어디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맞아. 좀 크잖아요. 바트 막 이런 거. 바트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이제부터 리디노미네이션 할 겁니다. 돈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은 이제 숨겨놨던 돈 같은 거 다 그렇죠. 가져와서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숨겨놨던 돈들 싹 그거 할 수 있는. 저 남궁민 기자는 좀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 북한에서 옛날에 자칭 화폐 개혁을 했다는 것도 그거였거든요. 숨겨져 있는 돈을 다 갖고 오세요. 근데 웃긴 게 얼마 이상은 환전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북한의 원화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 위안 쓰고 달러 쓰는 거거든. 당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한은 없애는데 대신 숨겨놓은 돈을 다 가져오셔야 환전을 해드립니다. 이걸 해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리디노미네이션이 그런 유인들이 있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벽에 부딪혀서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지폐들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새로 액면가를 만든 화폐를 중심으로 시스템도 다 짜야 되고 뭐 ATM기도 새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큰 것도 있었고 사실 되게 그 재밌었던 거는 그 리디노미네이션 되기 전이랑 후의 그 자료들과 사료들과 문서들이 너무 헷갈려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송금이 된다던가 이런 게
커질 가능성이 이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대들도 분명히 그때 있었잖아요. 진짜. 처음엔 좀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잘못 입력을 한다던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대들이 부딪혀서 못 했는데 어차피 이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김에 그냥 우리 액면가를 1,000원을 1원으로 낮추자 이런 그런 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원화 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리디노미네이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다른 이슈들이 겸사겸사. 그죠. 겸사겸사. 다른 이슈들이 좀 독특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CBDC가 대체 뭐냐 가지고 좀 헤맸는데 저희가 4부에 걸쳐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변화될 것도 많고 영향력도 많이 끼칠 수 있겠네요. 이젠 CBDC가 뭔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죠. 과연 한국이 어떻게 보면 변혁이죠. 변혁을 그렇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사 나오면 좀 팔로우가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스르륵 그냥 국가에서 그러나 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이건 사생활 문제 될 수 있고 국가의 권력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모르고 보면 그래? 뭐 지금도 디지털인데 뭐 오케이 이랬다가는 우리의 모든 화폐권을 다 국가에 이렇게 귀속시켜주는 것 되는데 그렇죠. 진짜 책 제목대로 코로나 이후에 화폐 전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중에 강력한 논거가 이거 사생활 침해다라는 그게 되게 가장 큰 강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니들이 뭔데 우리 돈 쓰는 거를 다 들여다볼 거냐. 이건 관전 포인트도 있으니까 한번 뉴스를 다들 보실 때 한 번씩 계속 지켜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책은 마무리가 됐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남궁 기자는? 저는 뭐 이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인데 잘 풀어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들었고 제가 원래 경제 쪽에 좀 문외한이잖아요. 경제 좀 공부를 하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책 읽으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요. 전 이제 디지털 화폐는 아니까.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재밌게 책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쉽게 풀어낸 책이라서 저희가 대신 읽고 썰을 풀어드리는 거긴 한데 저 한 번쯤 물론 이제 경쟁사에 계신 저기 선배 기자시긴 한데 저는 한 번쯤 이렇게 읽어서 이게 되게 쉽게 이해를 어느 정도 경제 상식이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게 그 기사처럼 써놨어요. 신문 기사 읽듯이 저기 읽을 수 있어서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책 읽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